명품? 내가 고른 이런 쓰레기 코트를 나보고 입으라고!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얼핏 보면 고마웠어요. 남편이 떠난 뒤 유일하게 찾아와 준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애는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죠. 어머님, 이 코트 직접 골랐어요. 새 옷 냄새가 이상하게도 향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고마움 대신 이상한 서늘함이 내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애는 남편 보험 처리 때문에 보험사 사람들과 전화를 자주 하더군요. 그땐 그냥 젊은 애가 일하느라 바쁜 줄만 알았죠. 나는 그날 밤 그 코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실밥이 터진 틈 사이로 바늘이 섬뜩하게 반짝였고 그 밑에는 무언가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거대한 음모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과연 저는 그 탐욕녀에게 어떤 소름 돋는 응징을 되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윤정자입니다. 올해 68이죠. 남편 박수연이 떠난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끔찍한 배신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4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 어깨 위에 무겁게 올려져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현실이었습니다. 보험금 처리, 상속 절차, 부동산 정리.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서재 서랍에 정리해 두었던 남편의 건강보험 서류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 뒤, 책상 서랍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중요한 서류는 항상 같은 자리에 보관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29살의 그 아이는 언제나 그랬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갑다고 할까요? 은하야, 와줘서 고마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주변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이 떠나시고. 은하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말 속에 진심이 없다는 걸. 오히려 제 상태를 살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보험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서류를 찾지 못해서. 제가 대답하자 은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이런 일들 많이 해봤거든요. 은하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보험 업무에 그렇게 능숙해졌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할까요? 그날 저녁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은하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비쳤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며칠 뒤 은하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가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은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보험사에서 언제 은하에게 직접 연락을 했을까요? 보험 수익자는 저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은하야, 보험사에서 너한테 왜 연락했니? 제가 물어보자 은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제가 미리 연락드렸거든요. 어머님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며느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동시에 혼자가 된 제 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슬픔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제 며느리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4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일궈온 모든 것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저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하의 모든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며느리의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저는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불타오르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벨이 울렸을 때 저는 거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낡은 시계, 늘 차고 다니던 반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읽던 책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추억에 잠겨 있었죠. 문을 열자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은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이 들뜬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 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은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 아이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어머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은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한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은하는 갑자기 들고 온 쇼핑백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쇼핑백에서 나온 것은 고급스러운 박스였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고 박스를 여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퍼졌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코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코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깊은 네이비 색상의 고급스러운 원단, 섬세한 디테일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쌌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소 은하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런 고급 코트를 살 만한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은하야, 이게 얼마나 비쌌니? 제가 물어보자 은하는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은하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물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코트를 만져보니 정말 좋은 원단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새 옷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한번 입어보세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대감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사이즈는 딱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입는 순간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은하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런 비싼 선물을 주는 걸까요?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말이에요. 고마워, 은하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보험 관련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하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코트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야. 제가 대답하자 은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기대하던 대답을 들은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이런 일들 처리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은하의 제안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갑작스러운 관심, 비싼 선물,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까지. 아니야,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은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코트를 입은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어머님. 자주 입으세요. 은하가 떠난 후 저는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입은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코트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코트가 저를 얽매는 올가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트를 벗으면서 저는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감을 만져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바느질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나중에 무언가를 추가로 꿰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은하가 준 코트를 옷장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느낌이 드는 물건이기도 했어요. 이 코트에는 분명 비밀이 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코트에 대한 생각, 은하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사라진 보험 서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43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직감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하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코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탐욕의 첫 번째 신호였던 거예요. 그날 밤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은하가 선물해준 코트가 옷장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코트가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섬뜩한 느낌이었죠. 마치 그 코트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혼자말을 중얼거리며 코트에 다가갔습니다. 낮에는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코트였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코트를 다시 한번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원단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하지만 안감을 만져보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슴 부분 안감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느질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실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나중에 추가로 꿰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눌러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종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서재에서 작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실밥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이상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저주 같은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끔찍한 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빨리 죽어라, 고통받아라, 모든 걸 잃어라는 식의 무서운 문장들이었죠. 이런 미친,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누가 이런 끔찍한 걸 코트 안에 숨겨둔 걸까요? 그리고 왜 은하가 이런 코트를 제게 선물한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유치한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이 글씨,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글씨체였어요. 그런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은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그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찬찬히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단순한 저주문이 아니라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있던 서류들 말이에요. 며칠 전에 보험 관련 서류를 찾으면서 봤던 은하의 글씨가 생각났거든요. 설마. 급하게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져서 보험 서류들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 은하가 작성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죠.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비슷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응을 쓰는 방식이나 기억의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은하 글씨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저주문을 쓴 사람은 바로 은하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 비싼 선물을 한 이유,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 계속 물어본 이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는 다시 그 저주문을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니 더 많은 것이 보였어요. 단순히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년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종이에 적어서 제가 입을 5단에 숨겨둔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가 모르고 그 코트를 입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은하의 저주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야 은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저주문과 은하의 필체가 담긴 서류를 함께 봉투에 넣어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은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며느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의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탐욕스러운 여자였던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은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코트는 다시 옷장에 걸어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은하의 탐욕과 악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된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탐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전쟁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잎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붉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는 그 코트를 바라봤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검은 증거물을 말이에요. 처음 며칠은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들기도 힘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포는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분노였어요. 타오르는 분노가 제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몇 달 만에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은하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은하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이런 가식적인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괜찮아, 고마워. 짧게 대답하면서도 은하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곤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은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건강검진은 받으세요? 요즘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많다던데.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언제 아플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은 괜찮아.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제가 대답하자 은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저는 은하를 관찰하면서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자꾸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 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 슬쩍슬쩍 묻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계속 확인하려는 것들이었어요. 이 탐욕스러운 년이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주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진짜로 제 죽음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가 이런 여자였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남편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제 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남편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서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2번째 달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공포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3번째 달에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다 알겠어.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 표정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은하가 올 때마다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은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혹시 요양원 같은 곳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제가 물어보자 은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은하의 진짜 의도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야.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예전에 순진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냉철하고 단단해진 새로운 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은하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이제 다 알아볼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결의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민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43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박수연 아내 윤정자입니다. 정자 씨. 오랜만이네요. 수연이 형 일로 많이 힘드셨죠?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남편 생전에 가끔 집에도 놀러 오곤 했던 분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자 씨, 많이 야위셨네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가져온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코트 안감에서 발견한 저주문과 은하의 필체가 담긴 서류들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증거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자 씨, 혹시 며느리가 보험금이나 상속 관련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나요? 네, 자꾸 보험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봐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며느리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 보겠어요. 그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죠. 일주일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정자 씨, 사무실로 한번 오셔야겠어요.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김 변고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자 씨,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어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았어요. 며느리 은하 씨가 수연이 형의 생명보험금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자 씨를 후견인 제도 대상자로 만들려는 서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서까지 위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하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했다니요. 후견인 제도가 적용되면 정자 씨의 모든 재산이 후견인, 즉 며느리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걸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양원에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 김 변호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악한 년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평생 욕을 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정자 씨, 진정하세요. 다행히 아직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대응하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며느리가 이상한 제안을 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특히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거나 병원 검진을 받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하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리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새로 샀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 은하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구나. 거울을 보며 혼자 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냉철하고 단호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나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김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하의 탐욕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은하야,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에 대한 달콤한 상상을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김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더 이상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은하가 원하는 모습의 시어머니가 되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할머니 말이에요. 탐욕은 반드시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법이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연기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하가 찾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은하야,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없으면 어머니는 정말 외로워. 자주 와줘. 은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머님,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은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가끔은 일부러 깜빡하는 척도 하고 간단한 일도 어려워하는 척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연기였지만 은하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어느 날 은하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은하가 제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끔 깜빡해서 내가 챙겨주면 좋겠어. 제가 말하자 은하는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점점 더 자신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주일 동안 저는 은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는 제가 나약해 보일 때마다 집안을 더 자세히 둘러보곤 했어요. 서재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슬쩍슬쩍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혹시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어느 날 은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서재 서랍에 넣어둬. 내가 정리 좀 도와줄래? 네, 물론이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김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놨어요. 서재에는 복사본과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만 남겨뒀습니다. 은하가 뒤져봐도 소용없을 거였어요. 3주째가 되자 은하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더욱 자주 찾아왔고 매번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님, 요즘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혹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요양원 같은 곳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정신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은하의 제안들을 들으면서 저는 김병고사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로 저를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볼게. 저는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로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은하를 계속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은하는 더욱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지 않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정말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제가 더 자주 와드릴게요. 아니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도. 고마워, 은하야.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저는 은하의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의존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은하야, 요즘 가끔 머리가 아파. 그리고 잠도 잘 안 와. 이런 말을 하면 은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응, 고마워. 내가 함께 가준다면 든든하겠어. 저는 은하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변호사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무렵 김 변호사에게서 중요한 소식이 왔습니다. 은하가 실제로 위조 의료진 소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정자 씨,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며느리가 곧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인가요? 아마도 병원에 데려가서 정신감정을 받게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죠.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은하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했다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병원에 가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짜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모든 걸 폭로하는 날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의 계획을 듣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은하의 탐욕에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제 계획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은하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은하야,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볼게. 은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요? 그럼 제가 좋은 병원을 알아볼게요.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내가 너무 수고하잖아. 저는 은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하가 목을 조여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은하가 병원 예약을 잡았다며 연락을 해온 날이었어요.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님,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약 잡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마워, 은하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저는 일부러 더욱 나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김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김 변호사님, 드디어 시작됩니다. 월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정자 씨, 이제 마지막 연기만 남았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3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코트를 입는 거였어요. 은하가 선물해준 안감에 저주문이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코트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코트를 입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감까지. 오늘 이 코트가 은하의 몰락을 가져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코트를 입은 제 모습은 위험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하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아마도 너무 들떠서 기다릴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은하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것처럼 보였어요. 응, 준비됐어. 저는 코트를 입은 채로 은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제가 그 코트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 코트. 아, 이거 내가 선물해준 코트잖아.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입어야지. 제가 말하자 은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잘 어울리세요. 차 안에서 가는 동안 저는 은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조금 긴장되세요? 응, 조금. 하지만 내가 함께 가주니까 괜찮아. 저는 일부러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가 안심하도록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은하가 접수처로 가지 않고 직접 어떤 진료실로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은하야, 접수는 안 해도 되나? 아, 제가 미리 다 처리해뒀어요.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은하야,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님, 지금요? 시간이 급해. 잠깐만. 저는 은하의 만류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대로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진료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는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자 씨?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저에게가 아니라 은하에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은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혹시 환청이나 환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 저를 해치려 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피해망상이 있으신지. 피해망상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은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은하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이 코트, 참 따뜻하구나.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병고사와 함께 진짜 의사, 그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은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정자 씨 상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은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는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앉아있던 가짜 의사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은하 씨의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은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님, 이게 무슨... 하지만 내가 먼저 입어야지. 저는 코트를 완전히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폭로가 시작될 순간이었어요. 진료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짜 의사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상태였어요. 김 변호사와 경찰관들이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뀐 거였습니다. 은하야.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내가 준 이 코트, 참 따뜻하구나. 하지만 내가 먼저 입어야지. 저는 코트를 완전히 벗으면서 안감 부분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다시 꿰매놓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은하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은하 씨, 이 코트 안감에서 발견된 저주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주문이 뭐예요? 은하는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에서 그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코트 안감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저주문이었어요. 이거 말이야. 저는 그 종이를 은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윤정자는 빨리 죽어라. 고통받아라. 모든 걸 잃어라. 김 변호사가 저주문의 내용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진료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글씨체가 누구 것인지 확인해 보죠.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하가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에 작성한 글씨였어요.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두 종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 쓴 글씨였어요. 이응을 쓰는 방식, 기억의 모양, 심지어 글자 간격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은하가 변명을 시도했지만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럼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번에는 은하가 준비했던 위조 의료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치매라고 진단하는 가짜 서류였어요. 이 소견서의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면허번호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요.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이 진료실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하 씨 명의로 말이에요. 은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지 아니, 은하야? 그것은 후견인 신청 서류였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은하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려던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가 통과되면 어머님의 모든 재산이 은하 씨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진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가 나왔습니다. 고인의 생명보험금 3억 원을 며느리인 은하 씨 명의로 변경하려던 서류입니다. 3억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보험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네, 어머님께서 수익자이신 3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가로채려던 겁니다. 은하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와 예금까지 모두 노리고 있었습니다. 총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대략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 변호사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은하는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노리고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은하야. 저는 무너진 은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그렇게 간절히 바랐구나. 어머님, 저는 내가 쓴 저주문을 내가 매일 밤 읽었어. 빨리 죽어라, 고통받아라, 모든 걸 잃어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은하는 이제 완전히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3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을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가로채려고 했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하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은하 씨 사기 미수, 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통쾌함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하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빌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어.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산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은하가 체포된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자 씨, 며느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사기 미수, 문서 위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은하 씨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하의 악행이 저희 가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니요. 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은하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더욱 상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자 씨, 은하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회사에서요? 네, 범죄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 처분을 내렸어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아이의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은하 씨가 살던 아파트도 압류되었습니다. 압류요? 네, 사기 피해 배상과 법정 비용 때문에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어요.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은하가 얼마나 철저하게 몰락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은하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저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피고인 윤은아, 일어서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윤정자 씨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사기를 시도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은하의 죄상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저주문 작성, 문서 위조, 후견인 제도 악용 시도 등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시어머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은하는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자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김 변호사에게 감사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을 먹었어요. 몇 개월 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추가 소식을 들었어요. 정자 씨, 은하 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네, 변호사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은하는 이제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던 거였어요. 10억 원을 노리던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은하 씨가 살던 동네에서 완전히 쫓겨났다고 해요. 쫓겨났다고요? 네,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은하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하는 이름 석자로만 남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거였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고 만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혼자 말을 중얼거렸어요. 은하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탐욕이 그 아이를 망친 거겠죠. 몇 주 후 저는 은하가 수감된 교도소에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을 담은 편지였어요. 은하야,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야.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계절은 어느새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 숨을 쉴 수 있겠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은하의 탐욕은 결국 그 아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잃고 집을 잃고 신용을 잃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재산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의 최후를 지켜보면서 저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따뜻한 봄을 지나 여름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푸르른 잎으로 가득했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들을 이제 마음 편히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경계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서는 처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제야 정말 평온해졌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김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정자 씨,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며느리는 3년 동안 복역하게 되고 정자 씨의 모든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자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계획이요? 네, 혼자 지내시기 쓸쓸하실 텐데.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끔찍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어떤 상담을 하고 싶으세요? 복지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 갈등이나 재산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대답을 들은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지만
가족에게 속아 큰 고생을 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나가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 만난 할머니는 70대 초반이셨습니다. 아들이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들분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그 말을 들으니 몇 개월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은하를 의심하면서도 내 며느리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는 제가 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많이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뜻깊었거든요. 2번째로 만난 분은 60대 할아버지였어요. 딸이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라고 한다며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은하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 딸분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목적이요? 네, 재산 같은 건 말이에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우리 딸이 가족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속을 뻔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일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면서 저 자신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자 씨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복지관 직원이 말해주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자 씨를 많이 찾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을 느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새로운 일을 찾았어요.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분명히 남편도 제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은하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은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써볼까 해요. 복지관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사용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남편이 나타나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잘했어, 정자야. 이제 정말 평온해졌구나.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비로소 봄이 되었습니다. 탐욕이 떠난 자리에는 고요한 평온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저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